자, 둘째로, 그렇다면 정신이란 또 무엇인가? 그동안 정신이니 의식이니 이성이니 하는 것들을 상상이나 감정과 다른 정신을 왜 존중했고 높이 평가했냐? 정신은 이 상상이나 감정과 달리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이라고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의 세계, 이성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 이성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리고 상상이나 감정 같은 그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해서 역시 괴무시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첨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최초의 의식, 정신, 마음, 의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바로 최초의 의식은 바로 사물과 접하면서, 사물과 접한다? 그럼 사물하고 뭐가 접합니까? 뭐가 만납니까? 사물과 최초의 만남은 감각기관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감각기관이 사물을 처음에 만나요. 여러분들 개인이나 곤충들이 최초로 사물을 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더듬이입니다. 이 더듬이가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감각기관들이 사물을 파악하는 것인데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발달됐죠. 그러니까 곤충 같은 것은 더듬이 하나로 파악하는데 인간은 온몸으로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 전체로 우리는 사물을 파악합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조는 감각기관이 엄청 발달된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사물을 접하면서 느끼는 감각적 이미지였고 감각적 이미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자,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감각적으로 이게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희다, 무겁다, 가볍다, 뜨겁다, 차다 라고 느끼는데 이런 감각, 근데 이렇게 감각으로 느끼는데 그 첫 번째 그 느낌의 결과가 뭐냐? 그게 영상이죠.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데 그게 또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눈과 귀와 코가 또 감각기관이 사물을 접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물, 물건, 생물들 좋은 사람이고 좋은 짐승이고 좋은 개고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온갖 만물의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실상이라고 보죠. 실제라고 보죠.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니다. 그게 다 이미지들이다. 여기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우리가 이렇게 저건 건물이고 이건 산이고 들이고 파랗고 하얗고 노랗고 하는데 그것들은 내 눈이 파악한다기보다는 그 상대가 그런 이미지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그럼 이미지는 빛, 영상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이 빛과 사물이라는 오늘날 과학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만일 햇빛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그 사물들 보입니까? 노랗고 하얗고 파랗고 뭐 느낍니까?
못 느껴요. 햇빛에 반사돼서 그 광합성 작용으로 어떤 것은 검게, 어떤 것은 희게, 어떤 것은 빨갛게, 어떤 것은 뜨겁게, 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세상의 사물들을 이미지로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라고 봤습니다. 그건 사물 실제라고 봤는데 사실 그게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예요. 우리는 이미지를 감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게 검은색으로 보인다? 이건 햇빛이 검은색으로 반사되어서 검은색이지. 진짜 그게 검은색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이미지로 드러낼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미지를 접할 뿐이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몸속에 이제 저장해 뒀다가 그것을 재구성해서 우리도 이미지로 드러낼 뿐입니다. 그게 상상입니다. 그게 이미지네이션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이미지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이미지를 감각하고 지각하고 그 이미지를 다시 모아서 또 이미지로 드러내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그렇게 오늘날 이 사물관, 인생관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미지 천국이냐? 왜 우리는 이미지 속에 살고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미지를 소비하고 사는 존재냐 하는 예비 바탕에는 그런 사물관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사물에서 받은 이미지를 축적했다가 이것을 여러 개로 조합해서 다시 내보내는 걸 상상이나 하고,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전이시키거나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메타포, 은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보다 전적으로 전이시킨 것이 그게 은유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상과 은유를 통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상상에서 이 은유가 오래오래 계속되면 그게 굳어버려요. 그게 굳어버린 것이 바로 추상합니다. 언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유이고, 이 은유적 이미지가 굳어버린 것들이 바로 추상적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오늘날 철학이니 관념이니 사상이니 이념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이미지에서 상상으로, 은유로, 그리고 그 은유가 추상화된 은유의 찌꺼기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자, 예컨대 우리는 구타하다 또는 관여하다, 유식한 말이죠. 그런데 이 구타하다, 관여하다, 이 유식한 추상어가 사실은 그 전에 손대다, 손보다, 그러니까 손을 대고 손보는 감각적 이미지 언어예요. 은유적 언어입니다. 이게 나중에 전이돼서 추상화돼서 이제 관여, 구타 이런 말로 바뀌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들은 처음에는 그런 감각적 언어, 상상적 언어, 은유적 언어에서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굳어버리거나 추상화되어서 오늘날 추상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셋째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몸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 이미지들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앞서서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의 만물들을 이미지와 다른 실제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빛의 반사를 통해 드러낸 이미지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고 지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사실은 이미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지각하고 나타난 심리적 반응을 우리는 감정 또는 느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들을 다시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드러내게 되는 이를 우리는 상상, 이미지레이션, 달리는 메타포, 은유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이나 메타포를 어떤 기호로 표시할 때 그 대표적인 것이 언어다. 그래 언어는 그렇게 출발해. 따라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물의 이미지를 감각하고 이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무한히 생산하고 이런 이미지를 소통하고 또 소비하는 존재라는 데서 이제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서 영장이나 기계를 만들어서 영장이 아니라 이미지를 생산하고 느끼고 소비하는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나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들을 생산하는 상상은 그냥 기계적으로 마치 거울 속의 영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빼야겠네요. 예컨대 시각의 경우, 우리가 시각, 눈의 망막에 빛 입자, 즉 이미지가 부딪히면 이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여 신경서류를 거쳐 뇌에 들어가면 뇌에서 이를 색, 형태, 움직임에 따라 지각하는 물리적, 화학적, 신체 작용을 통해 결론은 이게 노랑이다, 빨강이다, 밝음이다, 어둠이다, 무거움이다, 가벼움이다, 기쁨, 슬픔 등 각종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지각이나 감정들도 신체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라는 것들에 의해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이 거저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뇌 신경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과학적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건, 이런 그 인간이 이처럼 어떤 이미지의 자극을 받으면 신체의 각 기관이 다양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감정이 바로 신체의 기관의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냥 상상 거저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전부 다 뇌를 거쳐서 신경 호르몬을 거치고 또는 전자로 바뀌고 또 뇌신경을 거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몸 전체에서 그런 어떤 그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신체 기관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실 시끄러운 소리는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짜증스럽고 기분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경쾌한 소리 등은 소화 기능을 돕고 즐겁고 유쾌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상상이나 감정은 단지 기계적인 반응이나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신체의 질병이나 치유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병이 나게 할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 것도 이 신체의 감정 변화 또는 육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 상상이라면 철학에서는 진리의 그림자 정도이고 문학이나 예술에서는 생각이나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또는 감동적 기능, 정서적 기능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즐거움과 위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정도로 설명해 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학이 뭐냐? 왜 문학이 필요하냐? 정서적으로 또는 감동을 주고 또 뭔가 문학을 통해서 깨달음도 준다. 그것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의 비극을 통해서 또는 두려움과 슬픔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 그러니까 문학작품도 결국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작용을 이용해서 그동안 무슨 문학에서도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그 치료란 말 속에는 주로 심리적 어떤 기능만 가지고 얘기를 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또는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상상이나 감정이 신체의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하는 상상과학 시대가 되었다. 상상을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과학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상이나 감정이 병리적 작용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증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그리해서 상상은 이제 IT 과학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직접 작용한다는 것을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상상치유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첨단과학의 발달로 이제 상상의 문제는 문화예술의 표현 기술 방법 정도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근원이고 모든 문명과 문화 창조의 원천이 된다는 이 호모 이마기난스 시대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상상이 정서적 기능을 넘어 질병 치유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된 만큼 이제 문학이나 시학에서도 은유와 상상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인식하고 해석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네, 이건 굉장히 선언적인 얘기입니다. 문학 예술의 기능이 뭐냐? 기존의 설명을 수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필자도 이번 은유의 시학에서 상상의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서 상상의 문제를 이 첨단 과학의 논의들과 함께 질병과 상상의 문제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신과 육신을 구분했고 철학이나 과학은 이성 그리고 문학예술은 상상이라는 이 원론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정신과 육신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이성과 상상의 경계도 허물어졌다. 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상상도 첨단 과학의 발달로 과학적으로 그 속성의 원리를 증명하고 해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실용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상상예술이 오히려 건강이나 병을 치유하고 IT 산업의 중심이 되는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컨텐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을 해서 밥 먹을 수 있냐? 상상이 밥 먹여주냐? 상상이라는 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 상상이 오히려 밥 먹여주는 세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 이제는 상상과 과학의 경계도 허물어진 통합과 융합의 시대가 된 것이다. 자, 그러나 필자가 이 상상의 이 지적 기능을 최근에 과학적 연구를 살피면서도 그 용어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의학의 의학과 구분해서 상상치료라는 말보다는 나는 아직 상상치유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치료가 아니라 상상치유. 그럼 이 치료와 치유의 차이는 뭐냐? 환자의 물리적, 수술적, 약물적 그런 병 고침은 치료, 치료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기존 의학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물리적, 수술적, 약물적 모든 치료는 그건 당연히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기존의 의학 또는 전문적인 의료인이 하는 치료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은 그런 치료 행위가 아니라 치유, 힐링이라고 합니다. 힐링. 그럼 이 힐링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치료는 말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자신이 자기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게 치료예요. 그런데 치유는 뭐냐? 환자 자신이 그 병을 낫도록 하는 행위가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적으로 또는 상상치유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 행위가 아니라 그 환자가 스스로 그 병을 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치료다. 그렇게 일단 한계를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술치료, 상상치료, 대체의학 이래가지고 마치 대체의학이 예술치료가 치료라는 말을 또 공공연하게 쓰는 사람도 있으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혹세무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소위 그 치료가 통합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예 병원에서 치유와 치료를 함께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걸 상상치유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따라서 최근 정통의학 외에 여러 치병 비법들을 기존의학의 대안인 것처럼 대체의학이라고 하여 마치 만능의 치료법이라고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는 아직은 상상치유는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나 충분한 임상시험이 미지는 것이기에 심신의학이나 보조의학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전통의학과 대체의학도 통합될 날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결론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상상적 치유의 기능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고 모든 문명의 원천이 상상이라는 이 호모 이마기난스 세상으로 달라졌다면 그동안 상상을 생명으로 삼아온 문학이나 시학의 기능에도 치유의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문학을 연구하는 방법도 이제는 과학과 융합된 문예과학, 상상의학이라는 용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직도 문학을 음풍농월이나 하고 한가롭게 정서적 환기나 하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문학인들의 수준이라면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문명 시대에 무지한 음울한 개구리이거나 각주범의 어리석은 문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도전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